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밤, 아이의 울음소리. 이번에야말로 사내 아이겠지라는 자르제 장군의 기대와는 달리 태어난 아이의 성별은 여자. 왕가를 지키고 군대를 지휘하는 집안에는 남자아이가 간절하다며 이 아이의 이름을 오스칼로 짓고 사내 아이처럼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오, 뭐야, 시작부터 무서워. 그로부터 14년 후 1769년 프랑스. 이 베르사유 궁전의 귀족들은 일반 서민들의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 호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걸 아무도 모른 채 루이 15세는 오스칼의 아버지 자르제 장군에게 근위대장 임명권으로 제로델 백작 아들과 오스칼을 후보로서 검술 시합을 해보라 제안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당시 18세기 유럽은 끊임없는 전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자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그것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알았고 지혜로운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양국의 평화를 제안, 이에 역사적인 동맹을 자신의 딸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프랑스의 황태자에게 황태자비로 보냄으로써 결혼평화협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뭐 다들 사회시간에 배우셨죠? 그 앙투아네트를 지켜낼 근위대장 자리를 두고 지금 오스칼과 제로델가의 자식이 경합을 벌이려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자답게 자란 오스칼은 그저 여자나 지키는 근위대장 자리를 사양한다며 시합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하지만 자신이 질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오스칼은 따로 밖에서 후보자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기다려 그냥 여자를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이지 실력으로는 너보다 우위에 있다며 결투를 신청. 아주 가볍게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오스칼에게 싸대기를 2대나 찰싹 때리지만 오스칼은 계속해서 군복을 입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로델가를 꺾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오스칼에게 이미 근위대장직을 하사한 상태. 그런 오스칼의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주는 중마고우이자 유모의 아들인 앙드레. 앙드레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오스칼에게 말해줍니다. 며칠 뒤 오스칼은 근위대장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날부터 오스칼은 여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포기, 새롭게 어른들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14살. 아침이 밝고 근위대장이 된 오스칼은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오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호위하는 일을 맡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프랑스로 입국하는 마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즐겁기만 한 철부지인데요. 루이 15세와 황태자를 온 유럽의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이 악당 오를레앙 공작. 다음 왕권은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야망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마리와 똑같이 생긴 남자 하녀를 침투시켜 남자? 놀이라며 옷을 바꿔 입고 마리 행세를 하는 가짜 마리. 그리고 진짜 마리는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그 순간 오스칼이 등장해 마리를 구해내고 배우가 누군지 묻지만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 것 같은 오를레앙은 자신의 손으로 하수인을 전부 꼬리 잘라버립니다. 와, 무섭네 이 아저씨. 그렇게 마리는 무사히 훗날 루이 16세가 되는 루이 오기스트와 만납니다.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의 뽀뽀를 받아도 전혀 설레임이 없다며 앞으로의 불륜극에 밑밥을 깔기 시작하는데 1770년 5월 16일 그렇게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결혼합니다. 황태자비가 되어 궁의 하녀들에게 황태자비로서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마리. 신분이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말을 먼저 걸 수 없다라는 교육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악역, 눈이 10시 10분을 향하고 있는 이 캐릭터는 뒤발이 백작 부인. 매춘부 출신으로 현재는 루이 15세의 애인 정부로서 여인 천하의 권력을 손에 쥐고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그녀였지만 황태자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돌아서서 시기 질투하고 있는 상태. 귀족들은 벌써부터 둘의 권력 싸움이 시작됐다며 어디 라인을 타야 할지 수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리는 몸을 파는 천안신문 출신인 뒤바리 부인에게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이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어둠의 듀오.
오스칼의 어머니를 뒤바리 부인의 시중꾼으로 두어 궁전 내의 인기와 평이 좋았던 오스칼이 자신의 편에 서게 할 전략을 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 역시 오스칼의 어머니를 자신의 전속 시녀로 만들겠다며 경쟁은 과열되고 완전 프랑스판 여인천하죠. 매야? 하지만 오스칼은 정치질하는 뒤바리 부인보단 왕족의 정통 계승파인 마리 앙뚜아네트 편에 섭니다. 패배감을 맛보는 뒤바리, 자신에 대한 모욕은 곧 국왕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간질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때 오스트리아에선 테레지아가 딸이 걱정돼 옆에서 지도교사 역할을 할 메르시를 프랑스로 보냅니다. 메르시는 여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오스트리아와의 평화협정이 깨져선 안 된다며 마리를 달래고 테레지아 역시 서신을 통해 한 수 접고 먼저 말을 걸 것을 권유합니다. 결국 뒤바리 부인에게 굴복하는 마리 앙뚜아네트. 분함에 눈물을 터뜨리지만 그런 마리를 보며 오스칼은 자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마리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어느 빈민가. 잔느라는 이 소녀는 항상 거지같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언젠가는 꼭 신문 세탁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잔느라고 잔다르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잔느에겐 로잘리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 동생은 훗날 이 동생을 주목해주세요.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오스칼의 호의를 받고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는 마리. 이곳에서 훗남 한스 악셀 폰 페르젠을 만나게 됩니다. 이 페르젠은 스웨덴인이었지만 프랑스로 유학 온 상태. 이때의 인연으로 페르젠은 황태자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눈에 띄면서 자주 접견하며 둘만의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싹 트는 것을 모른 채 더러워지고 있어. 1774년 4월 27일 루이 15세는 사냥을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왕의 병은 천연두. 국내는 다시 한번 정치적인 라인을 어디로 타야 하냐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죽게 되면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아는 뒤바리 부인. 그로부터 보름 후 루이 15세는 서거하게 되고 사람들의 슬픔도 잠시. 곧바로 루이 16세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고 귀족들은 16세와 황태자비의 꼴을 빨기 시작합니다. 참 인간의 본성이란. 그렇게 추방당하는 뒤바리 부인. 오스칼은 악역이었지만 의리로서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1793년 혁명법정의 판결에 의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내가 지금 애니 리뷰를 하는 건지. 대관식을 치르는 루이 16세, 그리고 왕비가 되는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비가 된 후 이제부터 누구의 눈치 하나 보지 않고 자신의 세상이라며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정하고 우리 부모님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만든 이게 아니죠. 세금으로 사치를 시작합니다. 오스칼을 근위대장에서 근위연대장으로 만들어주고 추가 연봉 협상까지 하려 했지만 속 깊은 오스칼은 근위연대장으로의 승진은 승낙하나 궁핍한 프랑스 재정에 문제가 된다며 연봉은 동결해달라고 청합니다. 거기에 오스칼은 왕비와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는 페르젠에게 국 내부에 안 좋은 소문이 돌 것 같으니 프랑스를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페르젠은 왕비를 위해 프랑스를 그렇게 떠나는데 애니가 진행되는 동안 오스칼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싼 똥을 이렇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앞에서 소개했던 잔느는 이름 있는 귀족 가문에 들어가 거짓과 계획적인 살인으로 신분 세탁, 자신의 가족들은 나몰라라 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로잘리는 국왕이 바뀌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궁핍한 생활에 힘들어하는 중. 로잘리는 우연히 만난 언니를 찾아가 보지만 동생을 내쫓는 못된 언니 잔느. 다시 베르사유 궁전으로 돌아와 페르젠이 떠남으로써 마음이 허전한 마리는 더욱더 쇼핑으로 그 스트레스와 허전함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파티에서 폴리냐크라는 귀부인을 만나게 되고 이 폴리냐크 부인은 계획적으로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접근. 둘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돼 마리는 폴리냐크에게 의지합니다.
이 시점에 언니에게도 버림받았던 로잘리는 아픈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겨우겨우 의상실에 취직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헌데 이때 잠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온 어머니가 마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마차의 주인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거의 뺑소니급으로 수습 후 빤스런. 헌데 이 마차를 타고 있던 귀족은 바로 폴리냐크 부인. 로잘리의 어머니는 죽는 그 순간 로잘리의 친엄마는 원래 귀족 가문인 마르틴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고 자신은 친엄마가 아니라 키워준 엄마였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분노하는 로잘리는 폴리냐크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복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느 날 오스칼과 오스칼의 어머니가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로잘리는 오스칼의 어머니가 폴리냐크인 줄 알고 칼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오스칼의 저지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딱한 로잘리의 사정을 들은 오스칼은 로잘리가 복수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스칼은 자신 역시 귀족 명문가 출신이고 궁전 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빈민가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있는 캐릭터 때문에 이 로잘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네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기를 갖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폴리냐크 부인은 나중에 자신이 아기를 데려와서 낳은 척 연극해주겠다면서 마리의 돈을 취하기 위해 스트레스에는 도박이 최고라면서 도박장으로 왕비를 데리고 가서 예림이 아저씨급으로 빨아댑니다. 조금 늦게 눈치챈 오스칼 덕분에 폴리냐크의 계획은 저지당하게 되지만 1979년 가치로 600억 정도의 돈을 도박비로 썼다고 하니 지금의 가치로는 후덜덜. 자신의 계획에 계속해서 태클을 놓는 오스칼을 폴리냐크 부인은 꼭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로잘리는 오스칼에게 역사, 예법, 귀족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하나씩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칼에 대한 충성심도 생기면서 한편으론 여자지만 점점 마음이 끌립니다. 오스칼과 함께 왕실 파티 현장에까지 들어가게 된 로잘리. 그곳에서 드디어 자신의 엄마를 죽인 폴리냐크 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폴리냐크 역시 로잘리를 보자마자 빈민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칼을 꺼내는 로잘리. 오스칼은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라며 막습니다. 다행히 폴리냐크도 자신이 사람을 마차로 치어 죽인 사실을 국내에 알릴 수 없었으므로 쉽게 말을 꺼내진 않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폴리냐크 쌍녀는 결국 오스칼을 함정에 빠뜨리고 오스칼은 칼에 맞아 위기에 처합니다. 다행히 그때 페르젠이 등장해 오스칼을 구해내는데 페르젠이 떠난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는 오스칼. 시간이 꽤 흘렀네요. 오스칼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폴리냐크라는 합리적 의심은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었기에 조용히 이 사건을 덮으려 합니다. 한편 페르젠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하루에 수백 명의 귀족을 만나는 아련 시간을 다 미뤄두고 페르젠과 만남을 갖는 마리 앙투아네트. 페르젠이 프랑스로 온 이유는 부모님의 명령으로 결혼 상대를 찾으러 온 것. 아니 근데 유부녀인 너가 왜 충격받아, 이 나쁜 여자야. 하지만 그는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너무나도 좋아했기에 괴로워합니다. 결국 그 둘은 늦은 밤 몰래 풀숲에서 따로 만나 껴안고 뽀뽀? 형 한마디만 해줘. 야, 이것도 뽀뽀를 하는 드러내니! 폴리냐크는 자신의 딸 샤를로트를 이름난 공작에게 시집보내 계속해서 출세 가도를 누리기 위해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샤를로트의 상대가 완전 아저씨야. 한편 다급히 뛰어오는 앙드레는 로잘리의 친어머니의 이름인 마르틴느 가브리에는 결혼 후 이름을 샤론으로 바꿨고 그 샤론은 바로 샤론 드 폴리냐크. 로잘리의 친엄마가 폴리냐크 부인이었어. 대박 반전. 자신의 친어머니가 길러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한 로잘리.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엄마도 아니고 꼭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복수의 칼을 갑니다. 역시 여자의 한은 무섭다. 함정을 파 폴리냐크를 붙잡는 로잘리. 복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역시나 친엄마였기에 쉽게 죽이지 못하고 폴리냐크 역시 로잘리가 자신의 딸임을 알고 절망합니다. 거기에 폴리냐크의 딸, 그니까 로잘리의 동생이 되겠죠. 그는 아저씨와 결혼하기 싫어서 자살? 내용 무엇? 동생이 바로 앞에서 죽는 걸 바라본 로잘리는 역시 슬픔에 빠집니다. 와,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데? 한편 미래를 계속해 나가는 불륜 남녀. 이미 프랑스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고 오스칼은 국모로서, 왕비로서 긍지 있는 모습만 보여주길 원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여자로서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떳떳지 못한 두 사람의 메시지 전령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괴로움을 느낍니다. 저작거리에선 두 사람의 불륜 스토리 소설과 그림책이 발간되어 유행하기까지 하는데요. 그 무렵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 발발. 미국 독립전쟁이죠. 프랑스도 미국 편에 서서 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페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왕비의 이슈에 일조할 수 없다며 왕비를 위해 미국 파병에 지원. 생각보다 개념이 좀 있는 캐릭터야. 그렇게 떠나는 페르젠을 보며 오스칼도, 마리 앙뚜아네트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흐릅니다. 색을 밝혀 타락한 성직자 로앙 추기경은 베르사유 궁전 내에 연줄이 닿아있던 잔느에게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을 합니다. 잔느는 오스칼에게 돈을 써 이를 성사시키려고 하지만 안돼. 마리와 닮은 사람을 섭외해 대주교와 은밀한 곳에서 만남을 갖게 하고 중간에서 계속 이득을 챙깁니다. 또한 잔느는 자신의 남편 니콜라스를 오스칼이 지휘하는 근위대에 잠입 입대시켜놓고 후를 도모합니다. 또 뭘 꾸미고 있는 거야? 그로부터 다시 4년 후 1781년 마리 앙뚜아네트는 출산을 합니다. 장녀 테레즈, 장남 조제프. 근데 일부에서 아기를 못 갖는 거 아니었나? 어쨌든 이때부터 마리는 명실상부 프랑스의 국모가 됩니다. 계속되는 왕비의 아련 시간, 마리는 지쳐만 갑니다. 아련을 피해 루이 16세에게 잘 이야기해서 베르사유궁이 아닌 별관으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이 때문에 귀족들 사이에선 왕실 권위와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 보석상은 잔느에게 부탁해 200억 정도를 호가하는 이 다이아 목걸이를 왕비에게 팔아달라 부탁합니다. 잔느는 호구 대주교를 이용 마리 앙뚜아네트의 보증인으로 세워 조작하고 앙뚜아네트가 몰래 구입하고 싶어 한다라는 명목하 서류까지 대필 조작해서 구매해 자기가 먹튀하려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마리 앙뚜아네트. 한 달 뒤 첫 번째 할부 고지서가 궁으로 배달되고 앙뚜아네트는 본인이 산 적 없는 목걸이 영수증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 유명한 목걸이 사건. 목걸이 판매상은 왕비가 결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난리가 납니다. 보증 섰던 대주교도 소환. 마리는 저런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루이 16세는 계약서에 사인되어 있는 마리의 필체를 보고 단번에 왕비의 글씨가 아닌 것을 알아차립니다. 억울한 대주교는 이 모든 것이 잔느가 꾸민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간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는 대주교, 잔느, 그리고 잔느에게 돈을 받고 왕비 행세를 했던 매춘부까지. 범인이 잔느임은 모든 정황과 진술이 말해주고 있지만 끝까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구매한 것이라고 우기는 잔느. 거기에 민심은 왕비를 모독한 잔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비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 방청객들도 잔느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법정을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 생지스트 그리고 베르나르 샤트레. 이 둘은 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 최고 권력자가 되는 로베스피에르의 최측근들입니다. 이 목걸이 사건은 1786년 5월 31일 판결이 나는데요. 잔느는 종신금고형, 그리고 대주교와 매춘부는 무죄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사실상 마리 앙뚜아네트가 진범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근데 보석상은 돈 못 받고 이거 200억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불쌍해. 한편 샤를로트를 잃은 폴리냐크 부인은 자신의 친딸인 로잘리 주위를 맴돌면서 폴리냐크가로 돌아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로잘리는 싫다고 무시하는데요. 이에 협박하며 자신과 함께 살자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폴리냐크. 그 협박은 바로 오스칼이 잔느의 동생인 로잘리를 거둔 것과 잔느의 남편을 군대에 입대시킨 것이라는 이슈를 온 동네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역시 인간은 고쳐쓸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로잘리는 오스칼의 곁을 떠나 폴리냐크에게로 갑니다. 오스칼은 갑작스럽게 떠나는 로잘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며 인사합니다. 잔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옥한 잔느는 교회의 어느 한 수도원에서 탈옥을 도운 자의 지원을 받으며 목걸이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해 거짓 글을 작성, 책으로 발간해 온 국민이 볼 수 있게 여론을 조작합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오스칼이 잔느를 잡으러 가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잔느는 남편과 함께 폭발. 참 좀 비참한 최후네요. 과연 탈옥가, 책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장발이 되어 돌아온 페르젠. 오스칼은 독립전쟁에 참가했던 그가 너무나도 걱정됐지만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오스칼에게 그간의 프랑스 민심과 전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는 페르젠. 자신이 이제부터 왕비의 곁을 지키겠다며 베르사유로 들어갑니다. 이 불륜남 새끼. 야, 이제 앙뚜아네트 애들도 있어. 헌데 오스칼, 페르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삼각관계, 아니 앙드레가 있으니까 사각관계?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참석하는 오스칼. 페르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백작 부인으로 한껏 꾸민 모양 같네요. 아무도 그녀가 근위대장 오스칼인지 못 알아봅니다. 페르젠 역시 오스칼인지 몰라보고 뛰어난 외모의 오스칼에게 춤을 요청. 두 사람은 선율의 몸을 맡깁니다. 야 임마, 이 씨봉 새끼는 좀만 이쁘면 다 달려도. 페르젠도 오스칼이 여자인지는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도망치는 오스칼. 오스칼은 남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여자의 마음 사이에서 정체성과 그동안에 억눌러왔던 감정 때문에 괴로워 보입니다. 그 무렵 귀족들에게 물건을 빼앗아 어려운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프랑스판 임꺽정 흑기사가 등장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오스칼은 앙드레와 함께 그를 잡기 위해 수사망을 펼치는데요. 비주얼적으로는 비슷했던 앙드레가 흑기사로 변장해 진짜 흑기사를 유인하는데 성공합니다. 앙드레와 흑기사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앙드레는 그만 눈을 다치게 되는데요. 어떡해. 도망치는 흑기사. 그 흑기사는 더 기세등등 군수 물품까지 노리는 대담함을 보입니다. 앙드레의 복수를 위해 끝까지 흑기사의 뒤를 쫓는 오스칼. 결국 그가 숨어있는 거점을 발견, 위기에 빠지지만 앙드레의 기지로 흑기사를 생포하는데 성공합니다. 흑기사의 정체는 앞전에 잠시 제가 소개했던 베르나르 샤트레. 하지만 오스칼과 앙드레는 베르나르를 본층으로 넘기면 오히려 민심이 더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고 주의를 주고 흑기사를 풀어줍니다. 앙드레 눈은 어떻게 할 건데? 결국 왼쪽 눈 실명 판정을 받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암울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무도회 이후로 다시 만나는 페르젠과 오스칼. 페르젠은 오스칼 느낌이 조금 났던 그 백작 부인이 오스칼과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너가 여자인 줄 먼저 알았다면 난 너를 사랑했을 거야 라는 개쓰레기 같은 쓰레기 멘트를 하는 페르젠. 야 이 개새끼야! 오스칼은 왕비의 근처에서 맴도는 페르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근위대장직을 떠나 국경 경비대든 해군이든 전입을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오스칼을 곁에 두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는 오스칼의 청에 그렇게 하라 하는데요. 더욱더 남자답게 살기 위해 떠난다는 오스칼. 앙드레는 괴로워하는 오스칼에게 다가가 붉은색이던 흰색이던
장미는 장미라며 여자는 어쩔 수 없는 여자니 강한 척하지 말라며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상남자 기습 그래 너네 봐줄게. 야 근데 옷은 왜 찢어? 오스카를 여태까지 사랑했다며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앙드레. 이거 리메이크 해야 돼.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야 돼 이거. 오스칼은 위병대 지휘관으로서 새롭게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앙드레 역시 위병대로 지원 입대. 요거 오스칼 바라기네.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 많이 개판이에요. 이 위병대 군인들은 평민 출신들로 명예보단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겁나 말을 안 듣는 위병대원들. 어느 날 작전이 생겨 오스칼은 부대원들을 데리고 출동하려 합니다. 헌데 이 얼빵하게 생긴 놈 총을 잃어버렸대. 미친. PX에서라도 사갖고 와야지. 그 잃어버렸던 총기는 고물상에서 발견되었고 돈이 없던 이 친구가 팔았던 것이었어요. 이번뿐만 아니라 위병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고 다들 쉬쉬하던 분위기였던 거죠. 총기를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이 얼빵이는 헌병대에 잡혀가 총살형을 선고받습니다. 위병대의 실세 알랑은 오스칼의 밀고에 의해 얼빵이가 잡혀 들어가게 된 게 아니냐며 의심하는데 오스칼은 자신의 부하들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사정에 대해 듣고 헌병대로 가 선처를 부탁해 다행히 이 얼빵이가 풀려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덕분에 해프닝을 계기로 위병대 군인들은 오스칼에게 조금씩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폴리냐크 부인에게 협박으로 끌려갔던 로잘리. 헌데 허름한 집에서 이 베르나르 흑기사죠? 얘랑 결혼해서 살고 있네요. 로잘리는 폴리냐크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귀족과 아저씨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폴리냐크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딸이 그 일로 자살을 했었는데 또? 뭐 어쨌든 지금은 평범하게 베르나르와 빈민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여기서 역사 수업 좀. 프랑스의 정치는 신분제 의회를 원칙으로 여태까지 사제들의 중심인 제1부, 귀족들이 중심인 제2부로 총부제 의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민들은 자신들도 정치에 참여할 뜻을 강하게 어필 3부회를 열어 나라를 운영해 나가자 요청합니다. 빈곤과 왕실에 대한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터져나온 현 상황에서 3부회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받아들여져 개최되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개회 초부터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제들과 귀족들 때문에 난항을 겪습니다. 이 3부회의 평민 대표가 바로 막시밀리언 드 로베스피엘. 훗날 프랑스의 지배자가 되죠. 이들은 평민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를 국민의회로 칭하고 평민들의 인권과 기득권 세력들의 양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니 잠깐 형들 이거 애니메이션 내용이니까 끄지마. 시청률 내려가는 소리가 막 들려. 국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국민의회로 쏠리고 있는 상황. 루이 16세는 무작정 3부회장을 닫고 통제를 해 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면 안돼. 그들은 회의장에서 쫓겨나 주드폼에 모여서 뜻을 모아 자신들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1789년 6월 20일 프랑스 대혁명의 봉화를 울리게 된 일명 테니스 코트의 맹세.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 마리 앙뚜아네트는 국민의회 해산과 민중폭동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프랑스 전역에 있는 왕국군 10만 명을 파리와 베르사유로 집결시킵니다. 너도 이러면 안돼. 왕가의 군대는 민중집회 전면 금지 및 민중들이 모일 만한 곳은 전부 통제하며 봉쇄합니다. 그 때문에 루이 16세 퇴위를 요구하는 게릴라 폭동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며 점점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갑니다. 추가적으로 10만 명의 왕가의 군대가 파리와 베르사유에 집결하면서 식량난까지. 민심은 이제 정말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 귀족 회의 내에서도 이제 국민의회를 인정하자 파와 인정하면 안 된다 파로 갈리게 되고 그 사이에서 얼빵한 루이 16세. 오스칼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왕가의 군대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마리. 그렇게 1789년 7월 11일 국민의회 편에 서 있던 귀족 중 재무총감을 담당하고 있던
자크 네케르가 파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중들은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 식량 창고 먼저 공격하며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의 서막이. 출정을 위해 집을 나서는 오스칼과 앙드레. 오스칼은 앙드레의 눈 상태가 좋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끝까지 오스카의 곁을 지킨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 너넨 봐줄게. 이 시점에 오스칼은 결핵에 걸려서 반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파리로 도착한 오스칼은 위병대 대장직을 놓아두고 부하들에게 시민군에 서서 혁명에 가담한다고 합니다. 역시 멋있어. 원조 걸크러쉬. 시민들과 왕가의 군대가 대치 중 첫 번째 총알이 발사되고 1789년 7월 13일 진정한 의미의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무장한 시민군이라고 해도 조직화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오스칼의 위병대 역시 오후가 되자 50명으로 출발했던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 그때 앙드레가 경계에 서고 있던 초병에게 총을 맞습니다. 안돼. 민중 속에서 10여 명 가까이 되는 의사들이 나와 손을 쓰지만 이미 손 쓸 방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스칼은 이 싸움이 끝나면 작은 시골 섬에 가 결혼식을 올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앙드레. 7월 14일 바스티유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 공격은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혁명 수뇌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새 시대를 갈망했던 그 이름 없는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 단결에 의한 행동이었기에 그 의미가 컸는데요. 이거 중요하다. 별표 치고 밑줄 쫙. 그날 오후 1시 전투가 시작되고 100여 명의 왕국군은 수천 명의 시민군에 의해 함락되려 합니다. 대포를 지휘하던 오스칼. 그만 오스칼 역시 총에 맞는데 왜 다 죽이냐 이 나쁜 작가야. 오스칼은 자신에게 신경쓰지 말고 바스티유 함락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는 오스칼. 이 느낌은 제 영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안되네요. 여러분들 꼭 한번 정주행할 것을 추천해요. 그녀의 마지막을 로잘리가 지켜줍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바스티유 감옥은 시민군에 의해 함락되고 프랑스 대혁명은 민중의 승리로. 새로운 사회제도의 확립, 기득권층에 대한 승자들의 응징이 시작됩니다. 이 혁명은 투쟁 중 흘린 피보다 그 후에 흘린 피가 더 많았다고도 전해집니다. 200년을 이어온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침내 민중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낡은 튠르리 궁으로 쫓겨나는 왕과 왕비. 1791년 6월 20일 밤 페르젠이 국왕 내외와 아이들을 탈출시키고 본인은 본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 탈출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21일 같은 해 10월 16일엔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혁명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인 로베스피에르가 생지스트도 정권 다툼에서 밀려 처형됐다고 설명하며 베르사유 장미는 이렇게 저를 세계사 선생님으로 만들고 너덜너덜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93년 KBS ETV를 통해 방영된 홈런왕 광속구의 후속편으로 편성되었던 베르사유 장미. 오스칼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실존했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프랑스 대혁명의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담은 당시엔 정말 충격적이면서 신선함을 선사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솔직히 로봇물이나 어드벤처물을 즐겨봤던 제겐 베르사유 장미는 진짜 볼 거 없을 때 6시 내 고향보단 나으니까 봤던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존 인물들이 등장함에 따라 어떻게 보면 실제 역사와는 다른 표현이라든지 연출된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굵직한 역사적 사실을 알기에는 정말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는 저이지만 베르사유 장미는 원작인 만화책을 꼭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93년 방영작이다 보니 채널의 주 연령층보다는 조금 높은 연령대의 시청자분들이 보셨던 애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하실 것도 같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봐도 높은 몰입감으로 다음화가 기대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분간 이 베르사유의 장미 그리고 오스칼이라는 캐릭터에 좀 빠져서 살 것 같긴 해요. 79년 당시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놀랍네요. 그럼 다음 영상은 조금 밝은 애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아제 비디오 얄리였습니다.